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팔자 기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동학개미 이탈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유통한다는 방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든든하게 주식시장을 받쳐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데다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제약 조치, 또 대주주 요건 3억 원 강화 등에 따라 시장을 방어하던 동학개미의 이탈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간 매수세의 반등에 성공해 238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 선언에 뉴욕 증시가 1%대 하락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입니다. 개인은 추석 연휴 직전과 이후 5거래일 동안 1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공세를 이어간 개인은 지난 5일에는 무려 5,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락장 지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래 대금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거래 대금은 10조 8,02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시작됐고 대주주 요건 강화와 변동성 장세 속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동학개미의 증시 이탈 우려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마감된 방탄소년단 소속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가운데 공모주 청약 환급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및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원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세의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된다면 국내 증시에서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지난 6월 최고치를 경신한 뒤 4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산별 외환 보유액은 국채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이 한 달 새 37억 달러 줄어들어 3,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증권이 감소한 건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91억 5천만 달러로 53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 4,190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1위는 3조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실제 현금 유통 방식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험 체계가 가동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까지 CBDC의 구현 기술 검토 등의 기반 업무를 마치고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내년 한 해 동안 3단계에 해당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CBDC 시험 체계의 발행, 환수 관련 업무는 한은이, 유통 업무 등은 민간 기관이 맡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규모만 400억 원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떼인 보증금 중 380억 원가량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 계약 202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의 피해액만 413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떼먹은 보증금 400억 원 중 382억 원가량의 전세금을 허그가 대신 갚아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변제금 382억 원 중 A씨에게 회수한 금액은 0원이라며 단 한 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허그 관계자는 전세 보증보험은 물적 담보로 보증이 나오는 상품이라며 보증을 선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허그는 A씨 때문에 발생한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등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허그는 후속 절차를 통해 변제금의 85%에서 90%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금일 공대 증시는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미증시는 잠깐 돌이켜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퇴원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채 하루를 가지 못한 겁니다. 트윗을 통해 11월 3일 대선 이후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겠죠. 미 증시 상황, 이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짚어봐야 될 텐데요.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시장이 울고 웃는 상황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퇴원으로 정치적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반등에 나선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트윗에 따라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결국에 오후에 급락 마감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장 초반에 잠깐 밀렸다가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영향이 좀 적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트윗을 통해서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미국 시장 마감하기 1시간 전 공화당 관계자들과 만난 면담 이후에 돌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에도 보시면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된 경우가 실제로는 별로 없었다라는 점에 아마도 시장이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규모 선물과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의 사례를 빗대어서 아마도 트럼프의 발언이 우발적일 수 있고 이 발언이 트윗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작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생각보다 미국 선물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미국 증시 오늘 저녁 정도까지는 확인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때까지는 그리고 이후까지도 변동성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미선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다우가 0.64, 나스닥이 0.5, S&P가 0.57%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해요.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이제 트위터의 그 발언의 진위성을 보면 사실 오늘 그 트럼프의 대통령의 그 문구를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썼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공화당과의 회견 이후에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흥분된 상태에서 좀 적었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뒤에 나온 트윗을 보면은 협상을 할 수 없는 부분과 함께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또 뉴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항공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빨리 협상을 해달라고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면은 정책적인 하나의 항상 툴로 활용이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정치에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거라는 부분은 아마도 오늘 정치를 보는 미국 정치를 보면 좀 더 명확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특히 지금 현재 보시면은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은 조금 더 시장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내세웠고 특히 최근에는 상당히 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멘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명확한 시장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당기고 대응하지만 주식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도 상당히 시장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주도 섹터에서 저가 매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내동 매수도 좀 자제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증시 상황과 우리 시장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1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좀처럼 이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역시나 5G가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국정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나온 내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통신비 얘기 많았다면서요. 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가기정통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사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결과 공급 원가가 3만 원 중반대이고 1인당 월 평균 매출은 5만 원 초반대라며 잘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에 대해 13만 원까지 고가 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140%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 784원, 5G 요금을 합산해 추정한 매출은 5만 1,137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 원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4,000원에서 16,000원의 요금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76억 원으로 이중 대리점과 판매점 장려금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결국 가입자 쟁탈을 위한 비용으로 이를 줄이면 소비자 요금제 가격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오면 인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최기영 장관은 아니 적절하다고 파악이 되며 인가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5G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문제점 의원들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G에서 오히려 LTE 그러니까 4G로 돌아간 가입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는 56만 명에 달합니다. 더민주 홍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에서 LTE로 전환한 가입자는 56만 2,65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8월 기준 통신 3사 5G 전체 가입자인 865만 8,222명의 6.5%에 이른 겁니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LTE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되돌아간 겁니다. 예, 국감에서 그리고 5G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게 명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왔다면서요. 네, 5G 주파수 대역인 28GHz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 5G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28GHz 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28GHz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간 거래나 특정 서비스를 위해 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2B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됐던 게 이제 1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거든요. 이게 비판이 이번에도 나왔죠? 네, 최근 이뤄진 2만 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통신비 지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올해 상반기 가계통신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가 강행됐다는 겁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추경이 들어간 이후에야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정보격차 사업 지원 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정치적 압박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5G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윤다혜 기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의 증인 불참으로 지금 논란이 된 IT 국감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IT 공룡 기업 견제 여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구글 관련해서 먼저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구글 관련 화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 의무화 강행 등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정책입니다. 이에 국회는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구글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로 서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앱 통행세는 앱 생태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증인 없이 앱 통행세 관련 질문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장관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 기업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에 뭐 증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결과 그리고 뭐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구글에 이어서 내일 넷플릭스 국감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내일 예정된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망 안정성 유지 책임 등 넷플릭스법에 대한 넷플릭스 국내 법인 대표를 불러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구글과 마찬가지로 지날드 시온 톰슨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역시 해외에 체류 중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한 이슈로 콘텐츠 사업자인 CPG에게도 인터넷망 서비스의 품질 관리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논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넷플릭스법으로 넷플릭스를 견제할 수 있을지 혹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돈 한 푼 쓰지 않는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2천만 원으로는 글로벌 공룡 기업인 넷플릭스를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방이 국감위에 참석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쪽에서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들이 다시 또 컨텐츠에 또 재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내에 이제 겨우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OTT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다만 넷플릭스법은 그동안 비용 없이 돈을 벌고 있던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면서 국내 OTT들이 성장을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의 합병 조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전통망법 등 다른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불출석,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도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공룡 견제라는 IT 국감 의미 퇴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 안일함에 책임을 묻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감 구글, 넷플릭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었는데 둘 다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IT 공룡 견제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현상이 20대에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 증가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20대 신용융자 금액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1,624억 원에서 올 8월 말 3,798억 원으로 133%가량 급증했습니다. 20대 증가율은 30대와 40대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누적 증권 계좌 수는 7,134만 개로 집계돼 작년 말보다 무려 1,069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본다면 40대 증가폭이 가장 컸고 2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양권의 양도 차익은 지난 2014년 5,435억 원에서 2017년 2조 6,450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 1,709억 원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한 건 거래당 양도 차익은 꾸준하게 증가해 5년 사이에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2017년부터 2018년 분양권 단타 매매로 인한 폭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이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 영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제법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들이 많아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고 서늘한 가운데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지만 14호 태풍 차놈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과 아침을 기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상을 비롯해 내일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너울성 파도는 파도가 오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특성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더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8도, 대전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12도, 강릉 13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20도, 울진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2도에서 23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홈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는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